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68세가 된 이제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년 절친이었던 동업자와 30년 함께한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8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몽땅 가로채간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들을 감옥까지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그들의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거였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어떻게 20년 믿었던 친구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를 통째로 가로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지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왜 그토록 치밀하게 복수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3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그날부터 말이죠. 그날 저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회계사 김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30년간 사업을 해온 제 직감으로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크게 쉬었죠. 사장님, 회사 계좌에서 30억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억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내민 통장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50억이 넘게 있었는데 말이죠. 이재호 부사장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셨습니다. 모두 사장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에요. 이재호. 제가 20년 전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손을 내밀어 구해준 그 친구 말입니다. 그때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회사 부사장으로 앉혔던 그 친구가 제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였죠. 도장은 제가 맡겼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재호를 얼마나 믿었는지 회사 중요한 결정들도 그와 상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를 이용해서 30억을 빼돌렸다니. 사장님,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더 심각한 게 뭐가 있다는 거죠? 이미 30억을 날린 것도 충격적인데 말이에요. 개인 통장에서도 2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모님 명의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요? 왜 아내가 제 개인 통장에서 20억을 인출한 거죠? 아내는 평소에 용돈 몇십만 원 쓰는 것도 미안해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 전부터 조금씩, 그러다가 지난달부터는 큰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모두 부부 공동재산 명목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당한 절차. 그 말이 더욱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결국 제 아내도 저를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재호가 왜 그랬을까? 아내는 왜 그랬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내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 미묘한 변화를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순호가,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일이야? 라고 먼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통장에서 돈 뺀 거 알고 있어? 아, 그거. 아내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구나. 20억을 왜 빼낸 거야? 그게 투자할 곳이 있어서. 투자요?
평생 주식 한 번 안 사본 아내가 갑자기 20억짜리 투자를 한다고요? 이상했어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나중에 설명해 준다니. 30년 부부가 20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설명해 준다니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아내를 바라보니 갑자기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그 박순옥이 맞나 싶었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김 부장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장님, 이재호 부사장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요. 도망갔구나.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30억을 빼돌리고는 잠적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뭐가 있어? 회사 지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재호 부사장 명의로 51%가 이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100% 소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이 언제 이재호 명의로 넘어간다는 거죠?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지난달 사장님께서 베트남 출장 가시기 전에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 서류들. 베트남 출장 가기 전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이재호가 형님, 급한 것부터 도장 찍어 두시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었죠. 그때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던 서류 중에 지분 이전 서류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서 저를 완전히 털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여행 가방 2개에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넣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여행 좀 다녀올게. 어디로? 제주도. 제주도.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제주도는커녕 근처 온천도 잘 안 가던 아내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요? 누구랑? 그 질문에 아내가 잠깐 멈춤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옷을 가방에 넣다가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친구랑. 어떤 친구?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라니. 30년 부부인데 제가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요? 더욱 이상했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줘. 왜? 혹시 모르니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아내가 짐을 다 싸서 나가버렸어요. 마치 도망가듯이 급하게 말이죠.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제 아내가 이재호와 함께 도망간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김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법무 고문이었어요. 평소에 회사 법적 문제들을 상담해 주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급하게 사무실로 오자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어요. 보통은 웃으며 맞이해 주시는데 그날은 눈썹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민철 씨 앉으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어떤 일인지 대충 들었습니다. 이재호 씨와 사모님 얘기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뭔가 더 있나요? 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놓았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주도 어느 펜션 앞에서 이재호와 제 아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건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우연히 봤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주도에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민철 씨, 이거 단순한 사업상 배신이 아니라 불륜까지 얽힌 문제 같습니다. 불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믿었던 친구와 30년 함께한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돈을 빼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6개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재호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상의했고 아내와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재호 씨는 정식 부사장이었고 사모님은 배우자니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거든요. 합법적인 절차? 그 말이 더욱 화나게 했어요. 결국 저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단 말이죠. 그럼 제가 당한 50억을 고스란히 날리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반드시 그들을 벌주겠다고 말이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재호와의 20년 우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어려울 때 제가 도와줬던 일, 함께 사업을 키워온 일, 서로 가족처럼 지냈던 일들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한강 다리까지 갔어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차라리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68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누군가 제주도 펜션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걸 캡처해서 보내온 거였어요. 이재호와 제 아내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돈으로 호화 생활하면서 웃고 있는 저 두 사람을 보니까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들의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복수하겠다고. 완벽하게 치밀하게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와 만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의했습니다. 민철 씨, 복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당신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선 증거부터 수집해야겠네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문 흥신소를 소개받았어요. 그들에게 이재호와 제 아내의 모든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든 걸 알아내달라고 했어요. 한 달 후 흥신소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재호와 제 아내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펜션을 사서 말이죠. 게다가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더 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50억으로 이런 걸 다 샀다고요? 아니요. 펜션 가격만 15억이고 아파트가 12억입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 명품, 주식 등에 투자한 게 있어서 총 60억 정도 쓴 것 같아요. 60억. 제가 잃은 돈보다 더 많이 썼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어디서 나머지 10억을 구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호 씨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이재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도와줬을 때도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을 써서 어려워진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럼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함께 고소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제 돈만 되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당한 벌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이재호가 그동안 속인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흥신소와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총 7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금액은 30억에 달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건설업체 사장 박모 씨였어요. 5년 전에 이재호에게 8억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희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돈을 빌려갈 때는 3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해버렸거든요. 두 번째 피해자는 이재호의 전 사업 파트너였어요. 함께 사업을 하다가 이재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나다 보니 이재호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사람들을 속여온 사기꾼이었던 거죠.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고소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아내의 행적도 계속 추적했어요. 아내가 이재호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언제부터 불륜 관계를 시작했는지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둘의 만남은 1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이재호가 형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 보인다며 제 아내에게 형수님도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상담이라는 핑계로 만나다가 점차 불륜 관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제가 베트남 출장을 자주 갔던 지난 6개월 동안 둘은 거의 매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제 집에서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분노를 넘어서 허탈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확신도 생겼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3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의 지인인 국세청 공무원에게 이재호의 탈세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소득들도 은닉한 정황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됐어요. 이재호가 운영하는 펜션의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죠. 그날 저녁 이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혹시 시간 되시면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20년 만에 들어보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쫄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게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어려운 일이라니요? 제 돈 50억을 가로채 놓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요? 참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운 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혹시 형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달라고요? 제 돈을 훔쳐가고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호야. 네, 형님. 너 지금 어디 있어? 제주도에 있습니다. 혼자?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아내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순옥이랑 같이 있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어요. 직접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잘 살고 있구나.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뭘 오해해? 그게 아니라. 이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죠. 재호야, 20년 전에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형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답하는 방식이야?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 뭘 설명해? 내 돈 50억 가져가고 내 아내랑 바람 피운 거 설명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이재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오해를 풀어야. 오해 아니야. 사실이잖아. 하지만 재호야,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앞으로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시원했습니다. 20년 우정을 배신한 놈이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제 아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여보.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 좀 가고 싶어. 집에 오고 싶다고요? 제 돈 20억 들고 바람 피우러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집에 오고 싶다고요? 왜? 여기 좀 힘들어. 힘들다니요? 제 돈으로 호화 생활하면서 뭐가 힘들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힘들어?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어. 순호가. 응. 너 지금 누구랑 있어? 또 침묵이었어요. 이재호와 마찬가지로 대답하기 곤란한 거겠죠. 재호랑 있어. 드디어 인정했네요. 30년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그럼 거기서 계속 살아. 여보, 잘못했어. 다시 돌아갈게. 안 돼. 왜? 배신자는 우리 집에 발 들여놓을 자격이 없어. 여보. 순호가 30년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남이야. 앞으로 법정에서 보자. 아내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느낀 감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동시에 서글픔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의 결과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어요. 세무조사 결과 이재호는 5억 원의 추징세금을 내야 했고 펜션 운영도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민철 씨 생각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재호 씨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주도에 있는 지인이 봤는데 펜션 문을 닫고 뭔가 급하게 처리하고 있더래요. 그 소식을 듣고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시작했어요. 총 8명의 피해자가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쇄 사기꾼의 실체 20년 우정을 배신한 동업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세금은 내야 하고 펜션 영업은 안 되고 소송까지 걸려서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그때 이재호가 저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재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였습니다. 할 말 없어.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래요. 정말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그를 도와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재호야. 네, 형님. 20년 전에 너한테 도와줄 때 기억해? 네, 기억합니다. 그때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게 내가 은혜를 갚는 방식이야? 이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가씨였었어요. 마가씨였다고? 1년 동안 계획적으로 한 게 마가씨인 거야? 그게 아니라. 재호야, 이제 나도 너에게 한마디 해줄게. 네, 형님. 평생 이 배신을 잊지 않겠다. 이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그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거든요.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돌려드릴게요. 지금 뭘로 돌려줄 건데? 다 써버렸잖아. 그게.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너한테 줄 시간 없어. 법정에서 결판 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이재호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형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 뭘로 합의해? 제가 가진 거 다 주고 분할로라도 갚을게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내 돈으로 산 거 말고? 이재호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정말로 제 돈으로 산 것밖에 없었거든요. 재호야, 이제 그만 가. 보기 싫어. 형님. 가라고. 결국 이재호가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했던 배신을 생각하면 전혀 동정이 안 갔어요. 한 달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재호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일들이 연이어 발각된 거였습니다. 7년 전에 한 부동산 업체에서 10억을 가로챈 일, 5년 전에 지인에게서 빌린 8억을 떼먹은 일, 심지어 3년 전에는 가짜 투자처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15억을 모집한 일까지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언론에서는 30억 규모 연쇄 사기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재호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고 TV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됐어요. 제 아내의 과거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재호와의 불륜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10년 전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자주 외출했던 게 사실은 불륜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알고 보니 그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재호는 업무상 횡령, 사기, 탈세 혐의로 기소됐고 제 아내는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이재호는 20년간 피해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신뢰를 쌓은 후 그 신뢰를 악용하여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개인 재산 20억 원까지 가로챘습니다. 법정에서 이재호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20년간. 형제같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재호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혼란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혼란이라니요? 1년 동안 계획적으로 진행한 게 일시적이라고요? 제가 피해자 진술을 할 차례가 왔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0년간 피고인을 친형제보다 더 믿고 지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제가 도와줬고 함께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등 뒤에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챘을 때의 배신감을, 30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제 등 뒤에서 저를 바보라고 비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해 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배신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재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제 아내의 변호사가 변론했어요. 피고인 박순옥은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피해자입니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이재호가 접근해서 이용당한 것입니다. 피해자라고요? 제 돈 20억을 가로채고 바람을 피워놓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니 정말 뻔뻔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박순옥이 이재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그 바보한테서 더 많이 뺄 방법 없을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모습입니까? 그 메시지가 공개되는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제 아내가 저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더 많은 돈을 빼낼 방법을 궁리했다는 게 드러난 거였거든요. 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였으니까요. 또한 피고인은 남편 몰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서 1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것도 갱년기 우울증 때문입니까?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그래도 30년 부부였는데. 30년이 아니라 300년이어도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진짜 잘못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줘. 순호가,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나 대신에 이재호를 선택했잖아. 그때 정신이 없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그때 결정한 대로 살아가.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부부의 정도 그 순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재호는 징역 7년과 80억 원 손해배상, 제 아내는 징역 3년 집행유예와 30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호는 즉시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벌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제 아내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미 동네에서는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어요. 불륜녀 배신자라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거든요. 판결 후에 압류된 재산들이 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펜션, 서울 아파트, 주식, 예금 등 총 65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제가 잃은 50억보다 15억이 더 많았어요. 그동안의 이자와 위자료까지 포함된 거였죠. 나머지 15억은 다른 피해자들과 나눠 가져야 했지만 그래도 제 돈은 거의 다 되찾았어요. 김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찾아왔습니다. 민철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완벽한 승리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철 씨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배신당했던 그날부터 따지면 1년 반이나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해냈어요. 이재호는 감옥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나오게 되면 평생에 걸쳐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반송했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도 다시 만날 마음도 없었거든요. 제 아내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동네에서 매장되어서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가끔 제게 연락을 하려고 하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를 재건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했어요. 신뢰는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아들 준호와 딸 미영이 저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는 아버지를 말렸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가 옳았다며 지지해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복수를 도와준 사람들과는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됐습니다. 김 변호사, 국세청 공무원, 흥신소 사람들,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두 진짜 친구가 됐어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연인도 만났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5살 연하의 여성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해줬어요. 민철 씨 인생 이막도 나쁘지 않네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인생 이막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지금 제 회사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어요. 신뢰와 정직이 최고의 경영 철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요. 절대로 다시는 그런 배신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 역시 누구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편 이재호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매일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20년 우정을 배신한 것과 평생 모은 돈을 훔친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뭔지 이제야 알았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부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대가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죠. 그때 선택의 기로에서 다르게 결정했다면 지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복수를 선택한 것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도 모두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제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저는 속은 바보로 남았을 거예요.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20년 우정과 30년 결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천천히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숨어서 울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신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오랜 시간에 걸쳐 확인해 보시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68살이지만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랑, 새로운 우정, 모든 게 기대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돈이나 욕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